네, 이춘재가 어제 증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첫 살인을 저지른 후 34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 자리라서 국민적인 관심이 컸었는데요. 김준일 기자, 법정에서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 14건의 살인 모두를 인정했죠. 예. 일단 어제 중요한 건 피고인이 아니라 아직은 증인 신분으로 네. 출석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14건에 대해서 모두 내가 범인이 맞다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증인 출석의 계기가 된 88년의 8차 사건에 대해서도 감정의 기복이 없이 범행 과정을 담담하게 기술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미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9년에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네, 그렇죠. 이것도 설명을 했는데 자살을 하려고 산에 갔는데 피해자를 우연히 만났고 그래서 도망치려 하기에 붙잡았고 숲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뭐 줄넘기를 이용해서 범행을 했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담담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 올해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오자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건이 영원히 묻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생각을 해서 자백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춘재의 진술 그대로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 초등생 같은 경우에 자살하려고 올라갔다가 발견하고 쫓아가서 살인을 했다. 이건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물론 과거에 온보현이라는 연쇄살인범은 자살하려고 자신의 선친 묘소 근처까지 가서 자기 무덤까지 팠다가 너무 이렇게 죽는 게 억울하다 해서 마음을 바꿔먹고 살인을 계획하고 올라와서 오랜 동안 연쇄살인을 저지른 이런 예가 있긴 하지만 즉각적으로 그 순간 이런 자살 동기가 살인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박준영 변호사, 네. 특히 박준영 변호사가 법정에서 그렇죠. 연쇄살인의 동기와 이유를 밝히겠다라는 그런 그 의지를 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춘재는 딱히 수긍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죠. 일단은 피고인이 아닙니다. 증인으로 나온 겁니다. 네. 윤 씨 사건의 증인으로 나온 거고 다만 재판부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줬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네. 범행 동기가 뭔지 그 부분을 좀 밝히고 싶었는데 일단 답변을 했어요. 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게 멈추면 강간이 되고 예. 계속 진행되면 살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불나방처럼 자신이 행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뭐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런 행동을 본인이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서 사실은 본인만이 느끼는 감정인지 아니면 시간이 많이 지나서 범행 동기가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되는 건지 몰라도 일단은 명확히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그냥 했다라는 식으로 범행 동기를 지금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사실 뭐 박준영 변호사도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발생했던 연쇄살인 사건 범인들 우리에게 납득할 만한 동기와 이유 제시해 준 범인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때로 특히 이제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프로파일러가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이 전문가니까 나에게 내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테드 번디나 러시아의 치카틸로라든지 세계적인 많이 알려진 연쇄살인범들도 사실 자기들의 범행 동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김준일 기자, 흔히 네. 언론에서 화성 연쇄살인범의 시그니처라고 알려졌던 결박 방법이라든지 피해자의 스타킹을 이용한다든지 피해자 얼굴에 속옷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런 행동에 대해서도 왜 그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춘재가 답을 내놨죠. 예. 그 뭐 시그니처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예. 특정 범행 수법, 이제 자신의 정체성을 알리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무 의미 없다. 별 의미가 없었고 예. 반항을 하니까 결박을 하기 위해서 속옷이나 스타킹을 이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예. 이제 속옷을 얼굴에 씌운 것은 본인의 얼굴을 알아볼까 봐 걱정이 돼서 이렇게 씌웠다라는 거고 예. 특히 이제 8차 사건 당시에는 속옷을 범행을 한 뒤 이제 벗긴 뒤 범행 뒤처리에 이용을 하고 새로운 속옷을 또 입혔다 뭐 이런 진술까지 나와서 네. 사실 굉장히 그 영화를 보면서도 살인의 추억을 보면서도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황당한 결말 이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그 프로파일링이나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시그니처라는 행동은 욕구와 충동의 발현이거든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독특한 행동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범인이 자신이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한 거라면 이건 MO라고 부르거든요. 범행의 수법 방법. 그럼 결국은 저 행동들은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성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피해자가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합리적으로 선택한 방법, MO라고 봐야지 시그니처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이춘재가
프로파일러를 만나서 그 손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여성의 손에 대한 어떤 집착을 드러냈고 이것을 또 법정에서 질문을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춘재가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이춘재 같은 경우는 이 프로파일러한테 손이 예쁘니까 만져봐도 되냐고 했냐 혹시 그러냐고 네. 이 박준현 변호사가 질문했는데 그냥 손이 예뻐 보였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그리고 손이 예쁜 여자가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것도 아마 도착증의 하나 어떤 도구라든지 부위별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다만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뭐냐면 이춘재 범행 당시 상황을 보면 주로 어두운 밤에 범행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가 혼자 걸어오는 순간을 포착해서 덤벼들거든요. 손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범행입니다. 그래서 이춘재가 그런 손에 대한 집착을 가졌다기보다는 이 피해자 중에 생존하신 분이 범인의 손이 가늘고 길고 부드러웠다 이런 진술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에서도 이 범인으로 분한 박해일 씨가 손이 상당히 이쁘죠. 곱고 예쁘다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아마 영화를 본 이후에 이춘재가 저러한 관심을 사후에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나중에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춘재가 또 자신이 범행을 계속해서 저지르고도 잡히지 않은 데 대해서 자기가 범행을 뭐 치밀하게 해설하기보다 경찰이 서투르고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서요. 예, 사실상 약간 경찰을 조롱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문을 받다가 파출소까지 불려갔는데 예. 그냥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고 풀려났다. 그리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를 네. 물어보니까 그냥 길에서 주웠다라고 하니까 풀려났다. 자기도 자기가 왜 안 붙잡혔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좀 화도 나더라고요. 저는 저 진술을 보면서 조금. 예. 그 사실 뭐 화를 내셨지만 저는 좀 반성을 하는 게 그 네. 당시에 제가 화성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대원들하고 기동대에서 목 배치를 해서 여기저기 배치가 돼서 불신 검문하는 임무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의경들이 전문 경찰관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받는다 한들 얼마나 수사관처럼 예리하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형식적으로 봐서 시기가 나왔을 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도 상당히 조금 뭐랄까 공동의 책임을 지면서 반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수사관 또 경찰관 또 검찰 검사들 뭐 판사 모두가 사실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그래도 엉뚱한 분들에게 특히 이제 누명을 씌웠던 일도 많고 그래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꽤 있어서 경찰관은 그래도 사과를 했고 했는데 검사나 판사 중에는 사실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요. 이 부분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